영업 중단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하게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져야 되는 거야.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왜 장사를 못하게 했냐? 우리나라 국민들, 동료 시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장사를 하지 말아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라 전체에 이런 대환난이 왔으면 전 국민이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너무 길게 가면은 저기 듣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의 전 위원으로서 열린민주당의 처음에 스탠스는 뭐냐 작년 총선 때부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죠. 이럴 때야말로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사회연대세를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집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 시기에는 조금 더 돈을 좀 많이 내고 세금을 좀 많이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걸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나서서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옳은 말씀.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게 너무 속상합니다. 네. 그리고 홍남기 씨가 사실 경제를 잘 몰라요. 그냥 봐는 재정이지 경제는 아니에요. 네, 재정에서 곡간직이에요. 곳간직인데 실제로 곡간도 잘 못 지킵니다. 세수 추계를 지난해 60조를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심했어요. 10% 이상 틀렸거든요. 네. 그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그 CFO가 그 정도로 틀렸으면 만 년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네. 그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CFO가 그 매출 추계를 그 정도 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요. 문재인 정부는 왜 해고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정정책하고 그 복지정책도 구분을 못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런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게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네. 재정정책이거든요. 네, 네. 그걸 거기다가 그 지역통화로 쓰게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돈이 원천 차단이 됩니다. 네. 동네에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재정정책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쭉 1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민들이면 이 돈을 저금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당장 그러니까 그 애들 안경 맞춰주거나 운동화를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안경 가게 주인은 그 돈을 갖고 있냐? 그 돈을 못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자기가 받은 10만 원, 20만 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쌀가게 주인하고 그 전점 주인은 또 그 돈을 저금하냐? 네. 저금을 못해요. 네. 그리고 석 달을 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10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을 번 사람은 7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통화의 승수 효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 쓰면 멀티플라잉 이펙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수 효과. 네, 승수 효과가 있어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네.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승수가 보통 뭐 7에서 16이다. 네. 그럼 16이면 10만 원 넣었지만 160만 원이 들어간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이 내수와 수출이 이원화돼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원화돼 있는, 그러니까 위에는 훈풍이 돌지만 밑에는 찬바람이 쌩쌩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재정 정책이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복지 정책하고 묶어가지고 네. 둘을 비교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경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요. 네. 벌써 57분 했어요. 아, 네. 어떡하면 좋아요. 조금만 더 쓰는 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력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삶의 힘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정권 교체에 말하자면 어떤 틀이 맺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다. 정권 교체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다 얘기하신 겁니까? 하나가 빈곤 네네. 이름 빈곤 탈출하고 근본적인 이 빈부격차라는 트락 문제하고 여기서 모든 게 비롯이 됐고 네. 그게 한국처럼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트럼프적인 어떤 선동, 술수 알트팩트와 포스트 슈르스는 훨씬 더 잘 먹힐 수밖에 없다. 네. 자, 바로 이제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얘기를 하신 거에 이미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외형을 키우는 데는 사실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실을 키우고 국민들의 삶을 좀 올리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는 어떤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리더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민들이 네.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잠깐 짧게 얘기하고 리더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시민들이 자기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그렇다면 그 문재인 정부가 문제들을 잘 풀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엉뚱한 문제들을 풀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질문은 지금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트럼프가 알트팩트를 갖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적인 선동이 기분은 좋고 속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못 된다라는 네. 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질문을 찾아야 한다. 네.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은 뭘까 하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데 맞습니다. 그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두루두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기회를 넓힐 것이다. 네. 네. 그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이미 2014년도에 경제 성장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불평등이라는 분석 리포트를 내놨어요. 네. 그 모든 변수 중에서 경제 성장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가장 큰 단일 변수가 불평등이다라는 네. 게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라는 질문을 내놓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자꾸 듣지 말고요. 네. 뭐 네거티브도 듣지 말고 조세, 금융, 교육, 복지, 산업 등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대수술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솔직하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답을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 처칠이 그랬어요. 정치가 최선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최악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게 이 불평등이라는 한국 사회가 맡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게 납세를 하는 납세자로서의 시민이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28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바로 이제 가까이 갈수록 또 특히 중도에 있는 분일수록 이런 부분에 제 책의 제목처럼 상식적으로 이 질문을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좀 더 내 삶이 나아질 것이냐. 누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풀어가는데 조금 더 유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탁할 거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물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쪽에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런 게 생기기도 했지만은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바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를 좀 이제 좀 적나라한 언어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두 가지 커다란 미스매치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선진국이 됐는데 70년대 후발 개도국의 태도와 전략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하나의 미스매치고요. 네. 또 하나는 디지털 대전환기, 네. 디지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네. 바꾸고 있는데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과 논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라고 하면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입니다. 이게 산업화 시대의 3대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게 주입식 암기 교육입니다. 그렇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규격화된 인재를 찍어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게 산업화 시대 교육이고,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리로 가자. 네. 그렇게 뭐 다 결정하고 나서 결정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공문서 하나 딱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네. 되고. 근데 이게 이미 둘 다 시대에 착오적이에요.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전문화되고 복잡해져서 누구 한 명이 앞에 서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길로 가자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 리더십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네. 백마를 타고 앞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나가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확정성이 유일한 노멀이 된, 앞으로 2년 뒤 3년 뒤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라는 게 2020년도에 세계가 인정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노멀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도 페이스북도 2, 3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색을 해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죠. 어떤 시나리오를 짜기도 하지만 시나리오 짜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 페이스북 예를 들면 뭐 가령 엔지니어 2만 명이면 업무 지시가 없어요. 네. 그냥 그 당신들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하면 된다가 전부예요. 네. 그러면 사내 게시판에 내가 지금 우리 서비스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모자란 점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고치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정리해서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내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요, 말이 된다고 싶으면 손을 들어요. 네. 그럼 자기들끼리 면접을 봐요. 서로 상호 면접을 봐서 뽑히면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그 회원이 가령 10억 명이면 그 중에서 0.1%나 0.01%에 대한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결제나 승인 절차 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기존 서비스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랑 얘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나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올리고 어떤 승인과 결제 절차가 없이 얘를 확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전체를 다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식 접근이 뭐냐 하면 이미 성공한 다음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네. 항상 이겨요. 이긴 다음에 나가니까. 그런 시도들이 한 99%가 실패를 하거든요. 네. 근데 2만 명이라고 했죠. 성공이 200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네. 1년에 200 몇십 번을 이기는 전쟁만 하니까 지는 건 내부 비용이잖아요. 네. 안팎에서 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기는 건 세상이 다 알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지간한 나라 그 GDP보다 더 많은, 더 높은 주가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해마다 30% 이상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정성 시대의 그 리더십이란 거는 내가 모르는 걸 인정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와 함께하는 인재들이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네. 자원을 제공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게 이 불확정성 시대의 리더십이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뭐 공부 좀 해가지고 뭐 일로 가야 된다고 내놓고 이런 짓은 이미 옛날 리더십인 거고요. 네. 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내가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휘두르고 나갈 테니 나를 따라와라는 것도 사실은 산업화 시대 어리석은 리더십이고, 지금은 그 생태계, 네. 그 안에 있는 탤런트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발휘할 수 있어서 그게 전체 사회로 구현될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네. 뉴런의 자유결합을 보장해주는 정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오늘 어저께였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여준 보수의 이른바 책사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게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은 최악이다. 그 다음에 무능한 대통령은 정말 최악이다.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모른다는, 저는 그 뜻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문제다. 그 다음에 현재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무능한 사람은 최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점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겁이 나는 게, 이게 뭐, 그러니까 70년대식으로, 그러니까 네. 박정희의 신화를 가지고 할 수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전두환의 삼저 시대에서 수출 주도로 해가지고만 살아남을 이럴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굉장히 정말 이게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 본인이 있는데, 모르고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최소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를 하고 네. 종합적으로 정리할 정도의 지능은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네. 그거는. 그 점에서 보시면은 뭐 지능 분석 벌써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정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네.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저래도 좋은가 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쪽에 굉장히 똘똘 뭉친 지지자층들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는 증오로 가득 차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정권 교체로 가야 된다. 근데 그분들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맞아 본인들의 논리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아니 박근혜에 대한 복수 때문에? 박근혜는 이미 사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게 본인의 저기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왜 정권 교체, 지금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교체를 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느냐에 대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과 이쪽에서 잡겠다고 할 때 네.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네.
왜냐면 말은 다 잘하잖아요. 뭘 잘해요. 실제로 그 말하고 행동이 다를 때는 네. 행동이 지시를 가리키거든요. 네.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이때까지 해왔는가? 그리고 정말 빈부격차라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방도가 있는가? 네. 하려고 하는가? 음. 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걸 좀- 점에서 아니 저는 하여튼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른바 기존의 그 이른바 저 빈부격차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기득권의 이런 체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사회 권력 구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양극화의 문제나 이런 걸 제가 제일 이해하기는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의 문제. 70년대에서 동면을 했다가 얼마 전에 해동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얘기 있습니다. 냉동이 120시간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말하는 것들이 다 네. 70년대에 너무 적합한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 있는 그런 인식 수준. 네. 그리고 그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그게 참 슬픈데요. 지금 접속자가 이 시간에도 6,300명이 아, 보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오, 이거 굉장하네요. 아, 역시. 역시. 아니, 뭐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냉동인간 윤석열로 딱 하나 정리하고요. 이재명 후보를 평가한다면 지금 이제 한 30초 만에 하나 평가해 주죠. 이재명 후보를 평가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이 좋고 그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진지하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한다면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가 좋아요. 절박하구나. 네. 이런 걸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절박성이 그래서 있구나. 제가 진지하구나가 네, 진지하구나 포함합니다. 네. 네. 그 저희가 뽑아놓고 잘 감시를 한다면 네. 적어도 아주 이상한 짓은 하지 않겠구나. 네. 그래서 거기다가 굉장히 유능해요. 네. 이해력도 굉장히 빠르고. 아니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통찰력 1위, 학습력 1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재명 후보를 평가를 하는 거는 학습력 1위, 공동 1위. 그다음에는 실행력은 1위. 맞습니다. 실천력, 실행력은 이재명 1위. 네. 5년 전보다도 네. 더 진화한 것 같아요. 네. 5년 전에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진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가 참 그거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우리 그 다른 후보를 평가를 안 하면 좀 섭섭하니까 그 안철수 후보 지금 뭐 단일화에 그냥 시달리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를 평가를 한번 해봐 주시죠. 이전에 인연도 있는데. 사회 경험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에 대한 엔티로서는 존재할 수 있는데 네. 자기 정체성은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정체성을 못 보여줬으니까 항상 지지율이 상대적이에요. 누군가가 굉장히 못할 때는 올라가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잡으면 금세 빠지는, 그게 다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다. 아하. 그것도 통찰력. 예, 누군가에 대한 엔티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님 어떻습니까? 심 후보님은 노회찬 후보가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뼈저릴 수가 있는가. 정말 뼈저리게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좀 지나치게 이 시점에 노회찬 의원님이 계셨으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아젠다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안티테제로서만 얘기하지 네. 자기 비전을 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PC라는 게 있습니다. 네. Political Correctness인가요? 네. PC가 사실은 오바마 때 절정을 이뤘던 건데 네. 그 뒤에 PC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푸티부르주아 쪽의 어떤 그 잘난 척하기에 동원이 되고 오히려 사회를 개선하는 데 역효과만 났다. 트럼프가 득세하게 된 빌미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 해서 PC가 급격히 세를 잃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5년 뒤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다시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한심한데.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나가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심상정 대표가 지금 한국의 근본 문제가 그거냐. 네. 더구나 진보 정당이 네, 네. 그런 점이 아쉽죠. 네. 한국 전쟁까지 겪은 2차 대전 직후에 독립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사상 최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몇천 년간에 걸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앉은 자리가, 잡은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려운 놀라운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승리한 경험을 몇 차례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지금 저는 다음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안전판이 지금 OECD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얘를 어떻게든 OECD 평균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입시가 지옥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노후를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애들 있는 집이 보통 교육비로 깐난쟁이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 원을 쓰고 있을 텐데요. 그 돈을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원, 100만 원을 깐난쟁이 때부터 애 졸업할 때까지 그런 사교육비 안 쓰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하면 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절반을 떼서 줘도 그 돈으로 우리가 노후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안전판을 전체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해서 그대로 갑시다 해서 안전판을 그 정도 구축하면 입시가 지옥이 아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집들이 애들 사교육비로 50만 원, 100만 원 쓰는 대신에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노인이 돼서 폐지를 죽지 않고 살아도 돼요. 그 돈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해외여행을 가도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까?